그 링크 하나만 걸어주실래요? 스픽스 채널. 스픽스 채널이 제가 생방송으로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나가요. 매주 나오고 계시나요? 매주 나가는데 제가 나가는 방송이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와우. 진짜로. 근데 거기는 이제 제 방송을 막 24시간 뜨는 방송인데 생방 라이브로는 여러분 이제 구독 좀 해주세요. 그 스픽스에 구독 좀 해주시는데 여기 대표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대표님 자체가 언론이기도 하고 이제 언론으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스픽스가 방송에서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한 발언이긴 한데 이제 그쪽이 이제 좀 군대 쪽에는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전문성이 최고로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이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김종대 전 의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경호처장이 김용현이에요. 그때 인수위에 있었지. 그 인수위가 그 김용현이가 당시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거주 인원을 다 나가라고 한 뒤에 천공과 함께 나타났다. 천공과 함께 나타났다. 이게 분명히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때 원래 그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수의 그 거주 인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명만 빼고 다 나가라. 그래서 그 남은 한 명이 이걸 내가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망설이다가 보고를 했고 그 보고 기록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천공이 육참총장 공관만 갔을까요? 저는 공관을 다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 천공은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데 문 열어줘라 이걸 누가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길을 터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인수위에서 경호처장 되기 전에 다 나가고 한 다음에 천공이 수염 기른 상태잖아요. 좀 복장이 특이하잖아. 그래서 마스크 이 사람하고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마스크 쓴다고 가려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공관장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처음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근데 갑자기 틀어요. 그때 육군참모총장 공관 쓰겠다고 예산까지 받아놨던 바로 그 상태였는데 갑자기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너무 낡아서 안 된다. 그때 우리가 의혹 제기했던 게 육군참모총장 공관인데 늘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너무 낡아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이유를 들어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자기 바꿨던 게 바로 천공이 안 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악구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말은 김건희 전에 천공이 임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낡았다는 것은 핑계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딱 갔더니 이게 기운이나 풍수 지리 자리가 수맥이 흐른다든지 그러면은 귀신이 있다는 그 날짜를 비교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천공이 그 육군 참모총장 그 관저에 갔다는 그 날짜 앞뒤로 그러니까 또 김건희가 외교공관에 가서 그 강하지 않고 가서 둘러봤다는 그 날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김건희가 외교공관에 간 날짜가 더 후라면 그러니까 천공이 먼저 자리를 봐주고 김건희가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김건희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집안에 무당을 두고 항상 뭘 물어볼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사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집터에 다 가주잖아요. 가서 먼저 보잖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좋은 거죠, 사실.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을 거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비선 실세의 확실한 증거 중 하나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천공이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천공이 말을 하면 윤석열이 그걸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자기들 들어갈 공관 하나, 관저 하나 결정하는데도 천공이 나와서 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까지 갑자기 틀면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외교장관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리모델링 하면서 뭐 수의 계약하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했다는 사람한테 그 사업을 주고 근데 천공도 몰랐던 게 있죠. 그 밑으로 GTX A노선이 지나간다는 걸 천공이 몰랐던. 그래서 그 공짜가 클 공짜라고 크게 비어 있는. 참 이렇게 2022년도에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비선 실세가 글도 못 읽는 천공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천공이 그 다음에도 집에 여러 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줬을 거예요. 여기에 액자를 걸어라, 여기에 거울을 걸어라, 침대는 이쪽으로 머리를 대라 이런 거 다 가이드 해줬을 거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런 비서실세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그 조선 말에 민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노조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이 갑자기 6개월 전에 말을 뒤집고 노조 진압 이런 느낌이라면 이자가 큰 사고 치겠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런 방법 답을 안 하고 그러면 천공이란 자는 윤석열의 위세를 계속 과시하고 다니고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전직 국회의원이 사실은 법적인 부분까지도 감내하면서 폭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김종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던 국가안보 쪽에는 굉장한 전문가인데 네. 이게 이제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 등의 그런 쪽으로 인맥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천공이 나타나서 자리 봐줬다. 기운을 봐줬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최순실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였어? 이거 지금 엄청 외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최순실은. 저는 앞으로 사실 천공이 저지를 만행 중에 가장 걱정될 것이 정말 북한 선제 타격하라고. 저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고도 남을 천공 같아서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었지만 최순실이 이렇게 박근혜한테 지도해주는 그 내용들은 타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은 건데 최순실은 정무 감각이나 여러 가지 정치 감각의 차원에서는 그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지. 매너도 있었어. 나 또 네. 드세요. 나 또 이렇게 하는 거 알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납도나 쳐드세요. 그 상황 있잖아요. 그때는. 네. 자, 천공은 지금 그러면은 이 외교장관 공관을 지금 윤석열이 쓰는 관저로 이렇게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리모델링 한 뒤에. 당연히 가봤죠. 저는 초대 받아서 아마 네. 그 천공이 바뀌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초대가 그러니까 사실 네. 가톨릭 그 신자들도 이사하거나 공사하고 나면 신부님 초대해가지고 성수 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 뿌려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침이라도 당연히 뱉어달라 합니다. 했겠지. 당연히 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는데 김건희가 안 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천공은 실체가 뭐예요? 이게 사이비 교주 같기도 하고 종교 사기꾼 같기도 하고 뭔가 그 혹세의 몸이 나는 윤석열에 따르면 깊은 높은 공부하시는 분이랍니다. 아 그래요? 무학의 통찰. 유승민이랑 그 후보 시절에 그 부딪혔을 때 엄청 화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왜 그 천공하고 이렇게 천공을 고소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은 없는데 내가 왜 고소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다가 방송 끝나고 카메라 꺼진 다음에 유승민한테 엄청 화를 냈다잖아요. 천공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다. 역술가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시는 분이다, 철학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김건희는 아침마다 오반기 뽑을 거예요. 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뽑고. 아니 근데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윤석열의 그 천공은 그 판결문에는 사이비 교주라고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사이비 교주라고 되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판결문에는. 자, 그 관저에 이제 윤석열 신났어요. 왜냐면은 아마 아크로비스타는 세를 내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익이 또 들어올 것 같고 관저는 이제 50억 이상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서 이제 기가 막 기깔나게 해놨을 거 아니야. 뭐 그 테이블에 위에 있는 전등 가타나에 30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2개야 그게. 그게 2개. 그게 빈 살만하고 예. 그 페트병 냉수 마셨던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손흥민하고 통화를 했더만 뒤 배경을 보니까. 그 평당 1,000만 원씩 최고급 호텔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저에 평당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는 너무 허전해요.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네. 진짜 너무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지. 뭐 그럼 미니멀리즘에서 네. 알아 먹었어야지. 말은 300만 원짜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알리바바에서 3만 원짜리로 대체하고. 자, 네. 언론에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21회 보도입니다. 세금 들어간 대통령 관저 비공개 만찬. 그 밥값 누가 냅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의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영화 보러 간 것도 국가 통치행위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 관저 자체가 세금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 있잖아. 하다못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김건희가 직접 자기 돈으로 사오는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 세금이 투입되는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투입되는지 니들 사비로 쓰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통치행위예요. 공개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요거는 국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어 이야기를 하면 하려고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와 비용 등의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게 이제 국가 통치 행위고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공개 안 한다는 그 이유가 사적 만남인데, 윤핵관들 모이면 사적 만남인데 이걸 왜 공개하느냐? 그럼 사적 만남이라면 대통령실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갔다는 걸 증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적 만남이라면서 왜 공적인 이야기를 한 걸 언론에다가 흘려요? 뭐 당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전당대표 일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왜 언론에다가 흘립니까? 그런 그럼 이야기를 그게 사적 모임입니까? 공적 모임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영수증 붙여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2024년 초 지금 2023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2024년 초쯤 됐을 때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때까지 자리에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면 예금은 완전히 그냥 투명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지금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다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금 수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연봉이 2억이 넘는데. 예. 자, 2017년 5월 25일 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밥값 자비로 낸다. 취임하자마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 실제로 전세 비용은 안 들죠. 대통령이 되면 거기 들어가 무조건 사니까. 대신에 들어가는 잡비들, 아까 말씀드린 생수 하나라도 대통령이 본인 월급에서 깠단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리모델링도 들어가는 50억에 비해서는 너무 소박해서 이게 이상한데? 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윤핵관들 불러서 또 이런 사람들 불러서 식사하면 자비가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는 내 뒤에 오는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아껴서 쓰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 밥값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집 근처에 있는 한정식 집에 6명이 가서 900만 원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450으로 깎아줬다고. 네, 그것도 깎아줬다고 했는데 아마 매 끼마다 그 정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풍족하게 차려서 할 건데 오히려 그런 거를 밖에다 내는 메시지에는 맥주에 땅콩만 먹었다라는 식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먹는 그 어떤 식대 같은 경우에 사실 음식보다는 술값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도 사실 비공식 만찬 같은 건 했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야당은 한 번도 초대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직 자기 사람들만 초대해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건 국민 세금을 자기 사적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죠. 윤석열이란 캐릭터가 야 이건 사적 만남이니까 내 돈 쓰자. 내 돈 쓰자 이렇게 할 캐릭터냐고요. 아니 윤석열이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가 그럴 캐릭터냐고요. 세금 갖다가 저러고 있는데. 아우 세금 쓰면서도 저 세금 어떻게 내가 슈킹 하나를 생각할 텐데. 이상하게 50억 들어갔다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 느낌? 리모델링? 그러니까. 자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이 내용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이거 하나씩 짧게 한번 언급해 볼게요. 이번에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이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다라고 했던 뉴라이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됐어요. 저거 탄핵감이에요, 진짜로. 저건 양아치 수준이지. 제주 4.3을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말했던 뉴라이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됐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역사 속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파성을 떠나가지고요. 과거에 잘못했던 국가 공권력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꺼내서 국민들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거든요. 어떻게 뉴라이트 인사를 저기다가 내정을 합니까? 거기다가 이게 제주 4.3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현대사의 고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도 제주도에 가면 그 삼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친척 어른들을 삼촌이라고 하는데 그 삼촌들끼리 절연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제주도 사람들끼리 생겼던 일이니까. 근데 지금도 그 4.3 당시의 아픔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임명하는 건 이거는 진짜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김광동이는 보상금 타려고 거짓 신고했다 같은 주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냥 보수도 아니고 극우 포지션에 있던 놈을 세상에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을 합니까? 오히려 진실화해위원장은 오히려 진보 쪽이나 민주 쪽 인사를 내정함으로써 자기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극우 인사를 여기다가 내정을 하면 화해가 되겠어요? 맞아 죽지? 제주 4.3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학폭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 화해하라고 학폭 가해자를 여기에다가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이거는 2차, 3차 가해지 뭐예요. 이거는 상처를 주겠다고 앉혀놓는 겁니다. 저번에 교육부가 제주 4.3을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사항이다라고 해놓고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거기다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그저 화물연대 파업에 관련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부려먹을 때는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노동자 취급 안 했다가 노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노동을 하라고 정권이 명령 내리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잖아요. 강제 노동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은 법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송달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통해서 저 업무 개시 명령서가 문서로 종이로 된 문서로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 노동자들이 파업 현장에 있으니까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냈어요. 그건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석열 정부의 의도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체 행동은 불법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들끼리의 그냥 연대 행동일 뿐이지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업무 개시 명령을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강제 노동은 헌법과 법률, 국제협약에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헌법소원 같은 데 가겠지? 근데 지금 윤석열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세울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사 법치주의란 게 뭘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법치는 국민을 다스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권력자를 규율하는 게 법치지. 국가를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라는 그 권력이 국민들한테 작동할 때 폭력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탄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법치인 거예요. 윤석열 딱 예로 들 수도 있잖아요. 내 친구니까 다 봐주고.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다 때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예. 법치라고. 법치를 악용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지. 노사관계는 법치가 아니라 자치 중심이다. 바로 반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헌일 걸 알면서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지지율은 급해. 헌법재판소로 가면 몇 년 걸려. 당장 지지율이 급해. 그러니까 윤석열은 센 놈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법한 걸 알면서도 악용에 처먹고 있는 거야. 난 이게 가장 황당한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면 그 제대로 뭐 써먹고 있는가 보다 생각해 둘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1, 2% 오른다니까. 엄청 폭등하는 거지. 껑충 폭등하는 거죠. 껑충.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지지율을 오르려고 하는 방법에는 우리처럼 그냥 이거를 정말 순수하게 끌어올리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뒤에서 또 뭔가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장제원이 뭐 5% 미만은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이런 식의 꼼수를 지금 생각해내는 것처럼 또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면서 법을 몰라. 지금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법을 모르는 데다가 윤석열 말 자체에도 철학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지가 한 말 지가 다 뒤집고 있잖아요.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버거운 자. 그 자리에 있기 버거운 자야. 그럼 국민들이 빨리 끄집어 내려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건 천공이 비선 실태로 드러나고 있다. 저거 멘토급 언터처블이 되면 천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천공한테 권력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가 저걸로 끝나겠냐고요. 무슨 뭐 이번에 무슨 무슨 협회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전국 종합 무술 협회. 근데 원래 세계 무술 협회가 있었는데 네. 그 천공이 세계 종합 무술 협회를 만든 거더라고요. 야, 내가 대한검도 일단인데요. 해동검도가 나타나가지고 한때 해동검도가 이렇게 전 도시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요번에 천공이 만든 건 그냥 무술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행동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냥 아우르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서울대 나오고 검사한 자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자, 야, 어떻게 보면 이 천공과 윤석열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글자를 몰라도 대통령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글자를 모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게으른 거야. 누군가가 옆에서 받아 적어주니까 굳이 자기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